네, 자, 2022년도 합격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특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야, 이것만 선생님이 쏙쏙 뽑아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론까지 해서 완성해 갈 겁니다. 선생님이 이 단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특강으로서 오늘은 구품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할 겁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구품사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목표는 그거야. 모든 문제가 출제되면 다 마치겠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출력해서 전체적으로 먼저 다 한번 풀어보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일 거야. 됐나요? 자, 2022년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부터 가보죠. 선생님이 되게 특수하게 전략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품사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볼까요? 개념과 분류 기준, 단어의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5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실려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도 5만여 개가 됩니다. 이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뭘 한다? 품사라고 합니다. 되죠? 품사의 기준은요, 일정한 자리에 단어가 보이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어를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세워보면 9개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인정하고 있는 품사, 규정하고 있는 품사는 9개가 된다는 소리죠. 됐니? 자, 형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야.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고요. 기능에 따라서 문장 성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재현, 수식어, 독립형, 관계어, 용언 등이 있네요. 의미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부터 해서 9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표로 한번 보도록 하자. 표 보이지? 이렇게 기준이 보니까 이렇게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준 세 가지에 따라서 품사는 구분된다. 그래서 형태는 바뀌지 않아요. 불변어.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전에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가변어, 변해요 이런 소리야. 그래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누고,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렇게 관계언은 두 개가 이렇게 걸쳐 있다는 것이 보이네요. 용언이 보입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언이 뭔지, 그 역할은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는 시험 치기 위해서 만난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올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특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출 문제를 다 봄과 동시에 예상 문제도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식어의 관형사.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게 되고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감탄사 주로 독립어 역할을 하고요. 조사는 성분 간의 관계 표시를 하고, 관계 표시에서 여기에 보면 서술격 보이죠? 조사 중에서 조사는 원래 불변어야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것은 동사하고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 단어는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격,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 정도 이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기출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말하는 뭐 하이브리드 이런 표현을 쓰죠, 그지? 이론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문제까지 다 끝냈어. 이 구품사를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거야. 이게 특강의 묘미입니다. 되지? 자,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한국어는 첨가어이므로 첨가어, 부착어, 교착어라고 되어 있죠. 접사의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어가 있다라는 문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주어에서는 한국어에서는 관형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옵니다. 자, 나중에 선생님이 언급하겠지만 사는 단어의 성격이야. 그래서 구품사라고 합니다. 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게 또 달라, 그지? 한국어의 관형사는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관형사는요, 불변어에 속합니다. 가변어 변하는 것은 동사하고 형사죠. 활용하지 않죠. 간단하지. 공무원 시험이 이런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답은 4번이 되네.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7년도 경찰직에서 나왔네요. 관형사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주기 때문에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이 표로 써 있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관형사 부사.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런데 등이 있다. 자, 여기 봐봐. 우리는 구품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구품사 어디에도 접속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나요? 접속사라는 것은 우리의 품사의 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는 접속 부사라고 하죠. 부사 취급합니다. 접속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감탄사나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조사는 체언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말로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예상 문제로 가볼까요? 단어의 관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용언이란 문장에 쓰일 때 활용하거나 형태가 변합니다. 맞죠? 수식은 다른 말을 꾸미거나 의미를 보충하는 말이며 독립어는 조사가 붙지 않고 문장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죠. 체어는 문장에서 주체 역할을 하며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의미합니다. 관계어는 문장의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며 모든 관계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뭐라 그랬죠?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이다. 형태가 변하는 것이죠. 됐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서 보이죠?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은, 독립언, 관계언, 용언. 자, 이 표로서 이 표 하나만 딱 공부했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아.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만났고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시험장에 때려 넣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으며 단어는 성질이 공통된 것이 모아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아까 품사에 규정했었죠. 문장에서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하는 품사에는 관형사가 있다. 자립할 수 없지만 하나의 어떻게 돼? 단어로 인정하는 것. 조사입니다. 관형사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상 3번. 다음 문장에 쓰인 단어를 기억, 니은으로 분류했다면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눈이 내린 날에 눈물이 나는구나 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에 눈, 명사죠. 이, 조사. 날 명사, 에 조사. 눈물 명사, 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리는, 내린다가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난다 동사. 결국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눈 거지. 그것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되거리 모아 분류한 갈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한다. 3번과 4번 중에 하나도 답이네요. 문장에서 주체 자리에 나타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자, 명사, 대명사, 수사를,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해요. 보이니? 관형사와 뭐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단어로 라고 해놨습니다. 자, 수식어의 관형사하고 부사 보이죠? 답은 3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해돼? 너무 쉽잖아. 이렇게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멋진 강의다. 여러분한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점수의 기회를 줄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품사의 종류가 뭐죠? 자, 이제 체언으로 가는데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체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류인데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말하죠. 문장에서 주어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이며 때로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단어의 묶음이기도 합니다. 고유명사 보죠.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쓰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미소라든지 사람 이름, 상궁유사, 낙동강 삼성, 가보개역 이런 것이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인명, 서정명, 그 다음에 지역명, 상호, 그 다음에 사건명 같은 거. 보통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쓰이는 명사인데 학생, 분필 이런 거 있죠. 다음 중 고유명사인 것은 이런 문제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고유명사잖아. 하늘에 저 태양은 고유명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 고유명사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서 뭐까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뭐라 그래? 해라고도 하죠. 선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돼? 바로 고유명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만 유의하면 되겠네요. 자립명사, 일반적인 명사로 혼자서 자립하여 쓰이는 것입니다. 강미소라든지 소백산, 서울, 영주, 대구 이런 거. 의존명사는 반드시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 체언 중에서 의존명사가 주저됩니다. 왜? 의존명사는 나중에 띄어쓰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 볼까요? 의존명사. 반드시 그 앞에 꾸며주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의존명사를 이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릴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볼까? 너는 본대로 이렇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명사가 됩니다. 됐죠? 의존명사는 이렇게 띄어 쓴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느끼니 대로를 수식하고 있네요. 혼자 일어서리 술을 수식하고 있고요. 기르는 것이 바로 것을 수식합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소리로서 그가 나름을 수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리 따릅니다. 이렇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것을 의존명사를 한다. 품사를 묻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띄어쓰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이 그루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고요. 사가 두가 개, 구두 한이 결례, 백이 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볼 겸. 자, 겸은 여러분들의 기출문제에서 또 만나기도 하죠. 이렇게 의존명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혼자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단어 중 명사를 고른 것은 10년 만에 친구를이 목적어입니다. 되지? 목적어야. 이 목적어의 서술어가 뭘까요? 친구를 만나다가 되겠죠. 이렇게 서술성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라고 합니다. 서술성을 가지면 이것을 체언이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품사는 동사가 됩니다. 이런 걸 잘 구별해 줘야 돼. 그렇지? 가능하니 관형어야. 이 가능하니 수식한 게 한이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 이 한보다 의존 명사가 됩니다. 명사죠. 그녀는 우술. 우술이 뭐야? 관형어야. 뒤에 뿜을 수식했네요. 뭐가 됩니까? 이것도 의존 명사가 됩니다. 나를이 뭘까요? 목적어야. 서술어가 뭘까? 보다겠죠. 보기는 바로 동사의 명사형, 동사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잘 구별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기출 4번에 가면요.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오늘은 비가 올 듯하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출제하기가 정말 싫은 사람이야. 시체말로 여러분말로 귀차니즘. 그냥 여러분들 하나 점수 줄 테니까 드세요 그러면서 던진 거야. 근데 그걸 못 먹으면 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비가 올 듯하다. 듯하다가 명사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잖아. 보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당신 조울이 대로를 수식했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네요. 이 대로가 의존명사가 되겠죠. 자, 빼다 박은 은 관형어 바로 의존명사. 자기가 아느니 만큼을 수식했네요. 자, 의존명사를 묻는 게 되게 많네요. 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주신 문에서 품사가 다른 것은 나중에 이 적은 다시 선생님이 정리할 겁니다.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교통이 편하다라는 문장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수식하는 일종의 문장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은 부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손이 저리다. 아니 이렇게 강조할 때 아니는 감탄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입니다. 부사가 되겠네요. 보다가 낫다를 수식했네요. 그죠? 보다가 낫다. 이 용어를 수식했으니까 나 요것도 보다도 부사가 되네요. 얼굴도 볼. 자, 보이나요? 얼굴도 볼 겸. 뭐지? 의존명사. 답은 4번이 되네요. 네? 자, 이런 것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업할 때 그냥 있지 무작위로 생뚱맞은 수업을 하진 않아. 예를 전부 다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데서 선생님이 엄선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기출 6번으로 가보죠. 자,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을 기르는 이 관형어야. 그러면 것을 수식해서 그것은 뭐? 의존명사.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다. 할이 따름을 수식했네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네요. 의존명사. 우리가 할 만큼, 할이 만큼을 수식했습니다. 뭐? 의존명사. 선생님 한 분이 한이 분을 수식했네요. 의존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하다. 이거는 대명사를 의미하죠. 사용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이게 일반 명사를 의미하는 거고 명사. 사물의 수량을 나타냅니다. 수사이겠죠. 실제적인 의미가 희박한 형식적 의존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다. 의존명사잖아. 답은 4번이 되겠죠. 쉽지? 네, 이렇게.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자동사를 타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데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빈 공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보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보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보다가 있어. 자, 요거는 있지. 어떻게 돼? 보다라는 용언의 어간에다가 기를 적었겠죠.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동사의 명사형 또는 이게 문장이 아니라면 기라는 것은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가 되겠죠. 단어로 봤기 때문에 한 단어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떻게 돼? 바로 명사가 되고 이것은 품사를 바꿨죠. 뭐? 동사를 바로 명사로 바꿨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기. 그 다음에 낯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낯설다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낯설어야 여기에 미음을 적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이 낯서면요, 낯선다가 안 되니까 이거는 형용사겠죠.
이 형용사인데 낯섦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있을까? 없습니다. 사전에 없다는 거야. 그럼 뭘까 이게? 그렇죠. 이것은 바로 형용사의 바로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라는 거야. 결국 이건 어떻게 돼? 단어로 명사인지 아니면 용언의 명사형이 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야. 결국 형용사이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한 겁니다. 답은 2번이죠. 낮추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낮추다는 일단 있지 낮다에다가 추가 결합했을 겁니다. 낮다는 어떻게 돼? 형용사가 됩니다. 낮추다는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품사를 바꿨네요. 꽃답다는 어떻게 되나요? 꽃답다 이렇게 됐을 때 꽃이라는 것은 명사이고요. 여기에 답다라는 접사가 붙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명사가 꽃답다 형용사가 된 것이 보입니다. 되죠?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죠. 자, 다시 이제 또 돌아갈까요? 네. 자, 다음 밑줄친 명사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예상 문제 또 나왔는데 관악산 보이지? 관악산. 관악산은 뭐죠? 고유명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옛날 어느 시골에서 시골은 일반 명사일 겁니다. 예상 문제로 이런 것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집 전체가 문화재 일반 명사겠죠. 그런 최후의 결정하는 용사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되나요? 결국 고유명사 일반명사 구별할 수 있니? 이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제 대명사로 갑니다.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을 가리켜야 할 때가 있고 그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재언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명사는 곧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특정한 명사를 대용한다. 조사와 어울려 여러 가지 성분이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갈래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되겠죠? 나, 우리, 저희, 소생이 바로 소인이, 신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차를 보면 신, 전하, 신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이죠? 본관 본인, 짐, 왕이 오지, 짐이 말이야. 이렇게 되지. 2인칭 너, 너희, 자네, 그대, 당신, 여러분, 형, 노형 이런 거 보이죠? 형씨 뭐 이렇게 부르잖아. 3인칭은 그, 이분, 그분, 이, 그이, 저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지칭과 부지칭은 부정칭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죠. 미지칭은요,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로 주로 의문문에 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다?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문에 쓰인다는 거. 그래서 누구 얼굴이 먼저 떠오르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 엄마 이렇게. 아니면 그녀 이렇게. 이렇게 답을 요구하고 있을 때 쓰는 것이 미지칭입니다. 알지? 미지칭은 의문문에 쓰인다. 자, 그래서 거기에 누구 이런 게 보이네요. 부정칭은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아무라도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은 바로 학력 제한이 없고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여기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답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미지칭과 부정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품사를 수업하면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셔야 돼. 알지? 그 다음 부정칭. 아무, 무엇, 뭐가 있습니다. 거기 했고요. 제기칭은 뭘까요? 제기칭. 제기칭은 저희, 자기, 당신처럼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로 달리 제기대명사라고 국어에서는 제기대명사는 대개 3인칭 주어로 이렇게 3인칭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주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 철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만 난다니까. 이 저가 누군가요? 철수죠. 그죠? 자, 제가
또는 자기야 하면 2인칭이고 제가 하면 1인칭이지. 근데 여기는 철수를 가리키는 3인칭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이 말을 다시 받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되죠? 애들이 그래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요 저희들이 누구야? 애들이죠.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은 소나무를 좋아하셨어. 저 소나무도 당신 2인칭 아니지? 이 당신이 누군가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에서는 미지칭과 부정칭,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반드시 알아두라는 소리죠. 그래서 밑에 미소내공에 미지칭은 누구라는 대상의 이름이나 신부를 모를 때 묻는 인칭 대명사이고 주로 의문문에 사용합니다. 부정칭은 아무라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대명사이고요. 제기칭은 저희, 자기, 당신처럼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쓴다는 거. 위에 적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람 이외의 사물이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물, 이것, 그것, 그 다음에 처소에 여기저기 등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문제 또 풀어볼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다른 것은 영희야, 이번에 우리끼리 다녀올게. 너는 빼고. 대명사의 의미를 물은 거야. 너 빼고 우리. 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함께 포함이잖아. 너는 빼고. 됐죠? 우리에서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죠. 이 우리는 우리 모두야. 여기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장님 우리 야유회 안 가나요? 부장님까지 포함해서 우리죠. 부장님 빠지고 아니지. 부장님 빠져주면 좋은데, 그치? 그 다음 철수야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갈까? 자, 우리 철수 너까지 포함해서 우리죠. 자, 우리의 의미가 포함되느냐 하나를 제외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전체 모두 이런 개념이 되겠죠. 되죠? 자, 9번 한번 풀어보죠. 그쪽은 뭐야? 당신이 2인칭이네요. 그죠? 물건 하나를 맡아주었으면 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여기에 A, B 또는 기억연으로 구분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기억을 A라고 해보죠. 그건 우리 할머니, 제 할머니 이거 되겠죠. 이거 B라고 해봅시다. 할머니의 유품이요. 저는 그러면 또 말한 사람이죠. B죠. 저는 할머니의 유지였다. 당신에게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느껴요. 할머니께서는 당신하고 나 말죠. C라고 해먹고 본인의 생각을, 이 본인이 뭐야? 할머니죠. 이게 뭘까요? 제기대명사죠. C라고 하면 되겠고요. 누차 말씀한 바 있기 때문이죠. 부디 당신은 너 A가 되겠죠. 당신이 할머니가 품었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결코 말씀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죠. 당신께서, 바로 이 당신은 누구야? 할머니죠. 그래서 C가 되겠죠. 생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심정이 거기에 절절히 아로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기억과 디귿은, 기억을 우리는 A라고 해놨습니까? 디귿은 B라고 했죠. 자, 디귿은 1인칭 대명사이다. 자, A는 2인칭이고요. B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니은은요. 니은은 뭡니까? 1인칭 대명사 그건가요? 디귿이 뭐야? 바로 자기, 그 다음에 리얼, 할머니는 아니죠. 그죠? 할머니는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얼과 시옷은, 리얼은 뭡니까? 할머니죠. 그 다음에 시옷도 뭐? 할머니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답 나왔지? 이런 건 침착해야 돼. 미음과 비읍은, 미음은 뭡니까? 본인, 즉 할머니가 되었고요. 비읍은 뭐였습니까? 당신이죠.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음 대화문에서 대명사 우리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같은 문제의 유형이 나오고 있는 게 보여. 앞에서도 우리의 의미를 물었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의미를 물었죠.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는 나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너는 말고 너 빼고 우리죠. 됐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제는 정말 좋았어. 우리 언제 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너까지 포함해서 함께죠. 이거는 답이 1번과 2번 중에 하나 답입니다. 그래, 나도 좋았어. 우리 다음에 또 그런 자리 마련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스파게티를 자주 먹어. 그래? 우리는 촌스러웠어. 너희들 말고 우리. 이건 또 우리의 너희들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알겠어. 다음 기회가 되면 바로 도와주길 바랄게. 그래서 우리 입장, 나 아닌 너희들 입장이 되겠죠. 자, 풀리지? 침착하셔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침착한 것만큼 강한 경쟁력은 없습니다. 11번.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 너 되겠죠. 기억에서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당신 여보 당신 이건가요?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괜찮지?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저쪽에서 나한테 당신이라 했는가 봐.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괜찮죠? 할아버지 전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이 당신은 뭐야?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님 이런 거와 똑같잖아. 이 당신, 제기대명사입니다. 3인칭이겠죠? 당신은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이상하지? 딱 나왔지. 답은 4번이 되네요. 12번. 보기에 쓰인 품사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른 밥을 챙겨 먹었다. 되나요? 자,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얼른 밥을 챙겨 먹었대. 그럼 나는 1인칭 대명사. 얼른은 뭐를 쓰시겠니? 밥을 챙겨 먹었다를 쓰시겠겠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얼른이 밥이 아니잖아. 밥을 챙겨 먹었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처럼 뒤쪽을 배우지 않고 풀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구품사를 다 공부하고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품사를 규정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얼른은 부사가 되고요. 이 대명사 나는 대명사 나 하나이다. 하나밖에 없죠. 답은 나왔네요. 부사 형용사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얼른이 부사를 했잖아. 이미 예성 탈락이죠. 명사는 아침밥 두 가지가 있다. 나 바로 대명사. 아침 눈. 눈도 바로 명사죠. 예성 탈락이네. 동사는 뜨다 챙기다 두 가지가 활용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다. 그 다음에 밥을 챙겨 먹다라는 것도 들어가죠. 됐니?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형님은 자기 자신을 이게 형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품사가 뭔가요? 죄기 대명사. 죄기 대명사죠. 형님은 당신 스스로 이것도 형님을 받는 죄기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형님은 그의 선물을 그도 죄기 대명사가 되나요? 기억 리을은 모두 형님을 가리키고 자 그의 선물에 그는 형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기억은 1인칭이고 자기 아니죠. 뭐 3인칭이죠. 니은도 역시 3인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보다 높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보다는 당신. 디귿은 기억과 달리 바로 형님 이외에 다른 사람 제3의 사람의 선물을 준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상 6번 품사가 다른 것은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나 대명사. 제가 글쎄 오늘 지각했지 뭐예요? 무엇이 되겠죠? 이것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어디 딱 끊어버렸잖아. 독립어죠? 이거는 하나의 독립성분으로 쓰이는 감탄사가 되겠죠. 어디 내가 이번 시험에 1등을 한 학생이냐? 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능멸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자, 여기에서 이런 품사가 다른 건데 여기에 뭡니까? 나 1인칭 대명사. 그렇지? 무엇도 대명사가 되겠죠? 무엇해서 바로 부정칭에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부정칭이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는 감탄사가 되고 아버지는 당신, 당신은 뭐가 되나요? 죄기 대명사가 되네요. 대명사가 아닌 걸 찾아달라는 소리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도깨비는 부잣집 앞에서 둘째 아들을 세워두고 자 여보게 자네는 자네 대명사 되나요? 여기서 대명사 되나요? 기다리게. 나는 들어가서 딸의 혼을 깨울 테니 하고 그가 뭐를 수식했니? 집을 수식했잖아. 뒤에 채널 수식하는 그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 도깨비는 금세 나왔고 딸의 혼은 어디 있냐? 여기 뒤에 에 붙었으니까 여기도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8번에 제기대명사 아닌 경우를 골라라. 제가 가서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인칭이지. 제기대명사는 3인칭이라 했잖아. 그러면 답 1번이네.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아들 내외가 뭐라 해도 3인칭 보이죠? 앞에 있는 것을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 자, 아까 주제된 거지? 이 당신 할아버지죠? 3인칭 보이고 제기대명사. 자, 바로 철수는 아직 미혼이라서 저만 난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미혼이라서 누가? 철수. 저가 철수를 의미하는 거죠. 됐나요? 답은 1번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품사를 이 시간에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